차박문관이 있습니다. 그냥 차박문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보이셨습니까? 이게 뭐야? 김혜련 전근호 선생님 두 분 전시, 황금대회의 네 번째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의 타이틀은 끝나지 않은 전쟁 60년이라고 해서 올해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황금대회의 앞에 전시들은 두 분 작가의 작품 성향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시 기획을 했다면 사실 이번 전시는 이 시기가 정전 6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상황을 다시 한번 통찰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분단하면 떠오르는 한국 현대 작가가 누가 있을까? 아마 이제 대부분이 두 분이 떠오를 것 같은데 김혜련 선생님은 다소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 분단 문제를 다뤄오셨고요. 반면 전근호 선생님 작품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굉장히 가볍고 위태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오셨는데 그 두 분을 모셔서 그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의 분단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런 취지로 이번 전시를 마련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작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기회가 기회인 만큼 선생님들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들 일성으로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김혜련 선생님부터 한 30분 정도 자기 작품 작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전근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혜련 선생님 먼저. 주신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선생님. 그래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줄 알고 왔는데. 그러셨어요? 네. 질문은 그거 끝난 다음에. 어떡하나? 그러면 전혀 그 질문 먼저 해주세요. 질문 먼저. 네, 저는 진짜 사실은 이게 끝나면 질문을 주최 측에서 이제 한 2가지 정도 질의를 하는 걸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전근호 선생님은 발표하시고 2가지 질문할 겁니다로 이해하신 것 같고 김혜련 선생님은 발표 안 하시고 그냥 제가 질문하면 답하는 걸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혜련 선생님은 그 질문했던 내용을 먼저 질의하고 답변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그냥 읽겠습니다. 2개의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원자 선생님의 DMZ 시리즈 작품의 전개 과정이 실은 이번 우리 전시의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2번의 DMZ 작업, 그러니까 김혜련 선생님이 기존에 이미 2번 DMZ 시리즈 작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이 DMZ로 상징되는 분단 상황을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의식이라기보다는 마치 풍경이라고 할까요? 랜드스케이프로 인식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데 주력하셨다면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면서도 그 문제를 이렇게 우리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어떤 환경, 배경 그런 걸로 치부하고 그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무감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태였다면 이번에 보여주신 그 신작 16점은 분단이 바라보는 대상, 바라보는 어떤 풍경이 아니라 작가 스스로 그 아픔으로 느끼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찢어진 상처, 캔버스를 이렇게 찢으면서 그 찢어진 상처를 작가가 한 땀 한 땀 다시 꿰매고 봉합하는 과정을 통해 분단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시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보려는 태도라 할까. 또 사실 기획자 입장에서 이전에 다른 DNA 전시와 달리 이 전시에서는 분단이라는 이슈를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지내는 게 아닌가.
과연 분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성찰해보자는 의도가 컸었는데요. 특히나 선생님이 처음 DMZ 작업을 하신 이후로 DMZ시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이제 지난해 DMZ에서 그 사무소에서 전시를 기획한 바도 있었고 얼마 전 정영구 선생님이 DMZ 작업을 하신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주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두가 되고 있는데 DMZ를 아직은 이렇게 선생님이 처음 작업했던 것처럼 DMZ를 그리고 분단 상황을 풍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잦은 이슈와는 결국은 선생님이 도달하셨던 것과 같은 문제의식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경우에 이러한 의식의 심화, 그러니까 철책 너머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생태가 보존된 DMZ라고 하는 어떤 지역, 그런 어떤 그 볼거리로서의 어떤 분단 상황에서 우리의 아픔으로서의 분단 상황으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궁금했던 점이고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네, 진행할게요. 이승현 선생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이제 들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제 작품 전체적인 내용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저 계신 왼쪽에 저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저 작품이 이렇게 되게 뿌연 모래 언덕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나 있는 사다리 같은 길은 나무로 모래를 걸어보신 분 알지만 쭉쭉 빠지잖아요. 잘 거대한 모래산인데 그 모래를 쭉 나무 철책이 아니죠. 계단을 쭉 만들어서 저 언덕 위에 딱 올라가면 저기가 어디냐면 이제 제가 독일에 1990년부터 2001년 봄까지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공부를 다 마치고 98년에 예술학 이제 학위를 마치고 99년부터 전업 작가로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쥐일트라고 하는 고급 휴양지예요. 독일로 치면은 서쪽 대서양 끝에 있는 휴양지인데 거기는 자연보호를 아주 잘하기 위해서 차도가 없어요. 차로 다니는 게 전부 철도 하나 유일하게 있어서 그곳에 가려는 사람은 자기 차를 이제 기차에 싣고 들어가야 되는 약간 장벽 장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호도 잘 되고 어떤 면에서 그 행락객도 걸고 정말 오고 싶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유한 독일 그 여유 있는 분들 아니면 휴양지를 할 수 없는 약간 굉장히 고급 휴양지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갤러리에서 이제 저를 초청해서 산책 호텔에 마음대로 묵게 하고 산책하게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유럽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곳을 처음 갔는데 정말 촌딱이 제가 거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모래 언덕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서 한참 산 같은 모래 언덕을 딱 올라가니까 저 끝에서 대서양이 보여요. 그 장면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라고 했을 때 흔히 상투적으로 바다가 주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바다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저 꼭대기에서 딱 바다를 내려다봤을 때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으면서 저 사다리 이름이 하늘 사다리더라고요. 독일어로 힘멜스라이터라고.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나 봐요. 하나의 인생에 대한 상징 혹은 내 여정 뭔가 많은 어떤 의미를 이렇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1999년. 그리고는 그 후에 더 있다가 한국으로 와서 2004년에 처음으로 이제 파주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작업실 문제로. 근데 저는 경상남도 창원 출생에 부산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자라고 베를린에서 살고 파주가 어디 있는지 포천이 어디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작업실이 북쪽 끝에 있다니까 그 부지가 그래서 작업실 때문에 이제 열화당의 소개로 이렇게 자유로를 쭉 갔는데 그곳을 돌아다 보고 임진강을 보고 딱 돌아오면서 그 다음 장면 해주실래요?
이게 좀 클로즈업이 돼서 잘 보이면 좋은데 처음으로 제가 철책선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살면서 통일되는 과정 이런 걸 보면서 부러워. 나도 분단국인데 독일은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언제 하려나. 뭐 모든 고민 그러니까 통독을 이루면서 전후 복구하는 포츠다머 광장 그 복구 과정을 10년하고 제 유학 및 체류 기간에 10년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뭐랄까 위선이었던 거죠. 내가 분단국의 국민이라는 걸 한 번도 그렇게 심각하게 의식을 안 했던 거예요. 독일에 살면서도 그냥 부럽다. 얘네들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야? 뭐 왜 이렇게 저력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안정되게 잘 사는 거야? 복구를 해도 되게 아주 찬찬히 잘하는 거야. 그런 부러움이 제 머릿속에만 있었죠. 그리고는 저는 저 개인의 일에만 몰두한 그런 개인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임진강을 딱 갔는데 그 강 뒤에 있는 그 아름다움, 갈대 숲이라든지 철새가 확 날아다니고 서울과는 다른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데 순간 제가 하늘사다리를 먼저 보여드렸던 거는 독일의 가장 아름답다고 했던 그 풍경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풍경이. 그런데 그 다음에 깜짝 놀랐던 거는 전부 철조망으로 그리고 깡통이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드문드문 도초가 서 있고 이제는 제가 또 나이도 먹고 아이들이 크고 이러니까 옛날엔 군인 아저씨였지만 이제 군인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서 있고 그때 저는 정말 생애 40 넘어서 처음으로 분단에 대한 고통을 시각적으로 느꼈어요. 철조망이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첫 만남, 대면을 그린 게 임진강 상천한 풍경 30 캔버스 저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2004년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임진강 바로 지척에 보이는 곳에 이제 작업실을 마련해가지고 아예 들어가 살게 됐죠.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서정적으로 독일에는 낭만주의의 여운으로 뭔가 여유있게 아름다운 자연 관광지를 보는 듯한 기분으로 임진강을 바라보다가 철책선이 있으니까 가슴이 찌릿했다는 이런 서정적인 이런 입장에서 접근했다면 5년 동안 살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좀 현실적이 된 거죠. 서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커브 돌 때마다 바로 지척에 북한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가깝다니. 그 위장으로 세운 그 아파트 하얀 건물들이 딱 보여요. 마을에 들어서려고 딱 커브를 돌면. 그리고 이제 가끔 새벽이나 저녁에 산책을 가려면 언덕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면 바로 보여요. 북한이. 그 위치가 참 묘하더라고요. 그 분단선 바로 하여튼 지형학적으로 그런가 봐요. 그 위치가. 그런데 5년 동안 살면서 주말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 관광객들도 모이는 그런 마을이지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바로 옆에는 공동묘지가 막 있는데 죽어서라도 북한 땅을 바라보고 싶다는 실향민들이 무수히 묻혀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 같은 경우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바로 옆에서 맨날 대포 소리가 뻥뻥 터지는 데서 학교를 다니고 선짓 어느 날 이거 오발탄이라도 수류탄이라도 날아오면 어떡하나 우리 아들 이런 생각 들고 또 하나는 제가 가끔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마을 뒷길을 산책하잖아요. 이제 건강을 좀 지키려고 일주일에 2번 하면 정말 6.25 때 싸웠던 그 참호들이 그대로 퍽퍽 피어 있고요. 아직도 그 지역에는 수류탄이 가끔 운 없으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군대도 되게 많아요. 앞에 뒤에 다니는 교회에도 군인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장갑차가 다니고 이게 일상이 되더라고요. 슈퍼마켓 가다가도 군인들이 대열이 지나가는 그런 마을이에요. 사실 동네가 파주라는 데가. 그렇게 5년을 살면서 너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겠죠. 빨리 해야죠. 이 철책선을 봤던 제가 실제 사는 주민이 되었을 때 느껴지는 고통은 5년에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더 접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전광판처럼 DMZ라고 크게 있는데 그게 마치 관광 상품처럼 현수막처럼 크게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대단한 아이러니를 발견한 거죠. 이 고통이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들 오면 가이드의 프로그램의 하나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정말 소위 말하는 피눈물 나는 고통의 그 단어인데 이렇게 돼서 제 작품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좀. 이런 그 작품이 이게 저 지금 보여드리는 풍경화가 높이가 150이고 가로가 2m니까 이 좀 전에 30점 임진강 상전한 풍경 그 작은 30 캔버스를 합친 크기랑 비슷하거든요. 면적이 실제로는 대형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마치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각오, 반성 막 이런 다짐처럼 저걸 30번을 그려야 되겠다 하고 참 무식하게 결심을 하고 30번을 그리고요. 전부 사인 대신 DMZ2009라고 썼거든요. 근데 저렇게 쓴 이유는 제가 뭐랄까, 2009년에도 DMZ이 아직 남아있었다라는 역설적인, 언젠가는 이건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쓰는데, 저것을 어떤 분은, 하여튼, 어떤 분은 뭐라 그러죠? 비난이 아니고, 비웃음? 저건 무슨 중국 뭐냐 이렇게 작품 쌓인 것 같다고 비웃는 걸 들어가지고 제가 더 다시 오기가 생기는 게 이 단어가 우리에게 나에게는 고통의 단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게 뭐야 라는 아주 아무 관심 없는 단어라는 점에서 제가 30번을 꼭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 하다가 이제 세 번째 이 작품을 하고 세 번째 하게 된 작품이 지금 여러분도 계신 왼쪽에 있는 이번에 출품하게 된 장면들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30번을 그린 후에 지금 왼쪽에 있는 작품인데요. 이번에 그래도 이게 중요하니까 짧게 제가 노력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이번에 동쪽에 나무라는 16 캔버스의 작품은 다시 2012년 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제가 이 DMZ2009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는 게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 16개 화면 중에 거의 마지막 단계 독도 2개를 그린 이 작품의 이름을 제가 하늘사다리 1, 2라고 붙였거든요. 부제를.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화면을. 송화미술관에서 DMZ2009를 작품을 했을 때, 저는 절규하는 심정으로, 했는데, 의외로 소통이 굉장히 잘 됐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한번 30번은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라는 단순한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 소리 지름이 저는 소통에 성공했다고 생각이 든 게 나중에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서로 많은 질문들이 오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소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한번 내가 꼭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분단의 문제를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번 꼭 더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책을 읽기 시작했죠. 이희화 선생님의 한국사의 이야기 20몇 권인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토지 레지던스에 들어가서 토지 21권을 다 읽으면서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분단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지 그거를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저 자신이 되게 방황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저 나름의 문제의식의 퍼즐을 맞추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분단이라든지 뭐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의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난 20세기의 불행의 그냥 현상들인데 해결하지 못한 현상들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19세기 말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근대화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못하고 식민지화를 되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광복을 하지 못한 이 모든 무력감이라고 할까요? 이것의 흔적 혹은 아직도 진행 중인 우리의 그 현 주소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를 가도 이 16
캔버스가 시작은 제주도의 오름부터 시작하는데 제주도를 가도 그 이념의 대립에 살육의 흔적이 남아있고 어디를 가도 강화도를 가도 슬픈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색안경을 지금 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그 반도는요 엄밀하게 이대로 이 상태라면 이건 섬이에요. 북한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있고 섬이라는 것이 주는 그 낭만적인 뭐 휴양지 이것이 아니라 섬의 어떤 면은 배를 타고 나가면 모든 것이 소통이 되거나 전달이 될 수 없는 고립이잖아요. 한반도는 저는 나만 엄밀하게 보면 완전한 섬이라고 생각해요. 이 섬을 저는 한 명의 화가로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섬이 아니 되는 상태로까지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 과정의 흔적으로 아마 저런 왼쪽에 작업을 하게 되고 저 자신이 이것을 칼로 잘라내고 꼬매게 되고 이랬는데 뭐랄까요, 어떤 제스처는 아니었고요. 그것이 조금은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시간 때문에 좀 당황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번에는 한국전쟁사를 쓰신 정병준인데 정병준 교수님한테 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책으로 이렇게 출간을 할 때 포함이 될 텐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분이 사실은 브루스 커밍인가 그동안 이제 한국 그 전쟁사의 사료가 전부 미국 군사 기밀로 다뤄지고 있어서 한국 학자가 한국 전쟁사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가서 그걸 다 뒤져서 한국 전쟁사를 새롭게 쓰셨는데 그분의 요지가 사실은 그 김일환 선생님의 성찰이 가다한 것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고 뭐 남북이 싸운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소련과 미국이 각각의 이해관계 때문에 땅 따먹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해관계 조정은 38선이라는 것으로 그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사실은 강화도의 그 병인 양현이 무슨 양현이에서 그 외국인들이 침했던 곳으로부터 식민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김일환 선생님 이번 작품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은 작가가 아니라 거의 뭐 사상가 정도로 사고의 깊이가 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약간 짓궂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번 작업에서 나타났던 캔버스를 칼로 찍고 봉합하는 과정이 상당히 입체로웠습니다. 이미 선보인 절대적 눈물 시리즈에서 벌써 모려 붙이기나 도려내기 등의 작업을 보여준 바 있으신데요. 최근 부산시립미술관의 전시에서는 도려낸 캔버스를 그대로 전시하거나 도려낸 부위의 일부를 다시 벗겨 붙이기로 하는 찍고 다시 붙이는 작업이 주이고 오히려 그리는 작업은 부가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업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사진작가 토마스 디멘드의 경우에 종이로 아주 정교하게 실제처럼 모형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은 후에 그 모형을 폐기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작업의 완성은 종이 모형이 아니라 사진이기 때문에 그 모형의 폐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회화 작업은 화가로서 그 자체로 완성된 작품을 하기 위한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도려낸다는 것을 단순히 비워냄이라고 읽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성도 떨어지는 결과물의 재리사이클이라고 봐야 되는 건 아닐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도공들이 도자기를 화덕에 넣어서 구운 다음에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다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성에 딱 안 차니까 오려내서 재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찢어내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 그림은 약간 힘 빼고 그리시거나 이렇게 화가의 입장에서 작품을 도려내고 이렇게 찢어내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림이 주인 것인지, 찢어서 설치하고 조합하는 것이 주인 것인지, 그런 것이 이제 화가 김혜련을 보는 입장에서의 어떤 그 아주 원초적인 궁금증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어떤 내용들 저 그대로 다 뭐라 그러죠? 수긍하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진행 과정도 그대로였고요. 제가 캔버스에 칼을 대기 시작한 것은 창동 스튜디오 생각이 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 미술 전공하시거나 혹은 작가이신 분들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작가들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처음엔 작업실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이삿짐 싸듯이 생활용품을 싸는 것보다 더 비참한 마음이 드는 게 생활용품은 옷이나 뭐 부엌다거나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작가는 자기한테만 이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포장을 열심히 싸고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뭐 관심도 없거나 팔지도 않는 이 작품들을 열심히 싸서 다음 작업실로 이동합니다. 참 힘들어요. 그리고 다시 풀러요. 근데 이런 과정들 보통 한 10번 이상은 할 거예요. 저도 한 10번은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저한테 딱 와닿아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동 스튜디오에서 이제 제가 내가 이 짓을 또 하다니 그러면서 작품을 딱 들고 나가서 차마 내가 내 작업실 안에서 피를 보기는 좀 그렇지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복도로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 딱 자르고 있었는데 그걸 저 같이 계시던 박소영 선생님이 보고 막 깔깔댔어요. 그래도 자기 작업실에서는 칼을 못 대게 된다고 나와서 딱 복도에 몰래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 작품을 없애려고 하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웃겼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저 만나면 가끔 그 얘기 지금도 하시는데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2001년에 베를린 이제 올 때쯤이요. 벼룩시장을 갔어요. 그 벼룩시장이라는 게 외국 여행 가면 여러분들 다 해봤지만 뭐 뉴욕이나 런던이나 재밌잖아요. 유학생들한테는 값도 싸고 가끔 특히 미술하는 사람들은 벼룩시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끔 가서 이렇게 보는데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유학 초기에 이제 시아버지께서 오셔서 부모에 오셔서 구경을 딱 시켜주는데 마지막에 벼룩시장도 보실래요? 그랬더니 그래 가보자 하고 한번 쓱 도시더니 다 쓰레기구만 하고 관심도 없으세요. 약간 무시당한 느낌? 난 되게 재밌는데 그리고 끝났고 그분이야 뭐 가치관이 다르시니까 그 다음에 2001년에 제가 남편이랑 이렇게 도는데 외국인 이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벼룩시장이 문을 닫을 쯤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손을 그 물건에 이렇게 살짝 댔나 봐요. 그냥 무심코 너무 재밌는 게 보여서 손을 댔는데 그 이란 사람은 이란인가 이라크인가 하여튼 그쪽 아랍 사람인데 그 벼룩시장에 나온 상인들은 다 사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그냥 남이 보면 시아버지 이 에피소드를 제가 언급하는 게 남이 보면 다 쓰레기인 거예요. 그게 뭐 5,000원, 10,000원 뭐 이런 거를 안 팔리니까 다시 열심히 신문지에 싸요. 싸고 나무 그 박스, 사과 박스 같은 데를 열심히 보물인 것처럼 싸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물건이 하나 딱 나와 있는데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손을 살짝 댔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장사가 잘 안 돼서 철수하려고 신문지를 싸고 있는데 왜 동양 여자가 나타나서 살 거면 말을 하지 왜 함부로 자기의 귀중품에 자신의 캐피탈이잖아요. 재산에 손을 댔느냐 이런 얼굴이 딱 역력해요. 순간 너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근데 화를 팍 내요. 살 거 아니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독일어로. 미안하다고. 근데 또 그런 일이 정말 처음이거든요. 당황하고 무안해서 그냥 이렇게 하여튼 그게 안 잊혀지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저 사람한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로 보이는 이 물품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전 재산인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나는 맨날 짐을 싸는 나의 작가이니 나는 어쩌면 거꾸로 쓰레기를 내가 전 재산인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싸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갑자기 저 자신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나랑 다 각도 차이지 다를 게 없는 거고 그 사람을 경멸하는 뜻도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쓰레기를 만드는 자일 수도 있겠다. 더구나 더 나쁜 거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는 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의 그게 잊혀지지 않아서 나는 정말 쓰레기
안 만드는 작가가 돼보자라고 매해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창동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정말 반은 쓰레기인 거 있죠. 이거 아닌 것 같아. 나의 집착.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거 조형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욕구인 거예요. 이거는 모더니즘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어떤 분이 이번에 또 새롭게 조형의 품격이라고 용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완성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애초에 칼을 들이대기 시작한 거는 그 완성도에 나를 흡족하게 해주지 못한 작품을 만들고 이사 때마다 포장을 하고 보물인 줄 알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징계로 칼을 들이대서 참 과감하게 정말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자신 발전했다 흡족하게 생각하고, 1년 후에 베를린에 큰 개인전이 있어서 전시했어요. 막 미술관에 큰 대형 작품 엄청난 돈을 투입돼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비용을 문예진 기금도 받고 갤러리 후원도 받고 돈을 무지무지 많이 들여가지고 외국 전시를 하고 왔어요. 왔는데 작업실에서 다시 풀러보니까 2년이 지나서 저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쓰레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반은. 그때는 고통이 큰 게요. 캔버스도요. 무지무지 비싼 거, 막 진짜 몇백만 원어치죠. 물감은 더 비싸죠. 이 단위가 커졌어요. 제가 그 사이에 작가인 양 하니까 이 단위가 커졌어요. 근데 이거를 다 잘라가지고 제 작업실에 벽난로가 있어요. 다행히. 제가 벽난로를 꼭 만들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없애버리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 과정을 그 많은 막 책에도 실리고 뭐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작품을 잘고 버리고 거의 진짜 화장터에 간 것처럼 구역질 날 정도로 이 유황 물감을 다 태웠어요. 무지무지 많이. 그게 애초에 시작인 거예요. 저에 대한 징벌인 거예요. 쓰레기를 만든. 그래서 이승연을 지적한 건 맞죠. 도공이 깨듯 그렇게 시작된 거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의식의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어느 날부터 제가 제 작품 중에 어떤 것이 매력이 있거나 혹은 완성도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에 엑기스가 뭔지를 스스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작품에서 가장 예쁘다고 한 거를 도려내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좀 심술부전 생각이 든 거죠. 그 계기가 된 건 토지 레지던스 들어갈 때였는데요. 거기까지 거기 이제 좀 수도원 생활처럼 3개월, 이제 어떤 시인도, 유명한 시인이 옆방에 있고 소설가 아래층에 있고, 저도 뭔가 좀 해보자 하고 3개월 작심하고 딱 들어가게 됐는데, 방이 자꾸 깨끗하다 보니까 책을 읽거나 드로잉 하거나 뭐라 그럴까요? 명상을 하거나 이 세 가지밖에 할 수가 없는 공부를 하거나 이런 조건이었어요. 여기서 내가 3개월간 할 수 있는 게 뭘까? 주말은 이제 집에 돌아오고요. 내 작업,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 조그만 수도원 같은 방에 가져갈 거리가 없을까라는 제공터밖에 안 돼요, 제 작업실이. 그러니까 좀 예쁜 거, 괜찮았던 거를 잘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뭘 해보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딱 떠오른 게 바느질이죠. 내가 이렇게 잘라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조각보 뭔가 쓸만한,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쓸만하다고 생각한 천조각을 예쁘게 잘라내는 거죠. 그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 자신 속에 그런 인자가 있더라고요. 여성적이지 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자르고 바느질을 딱 들고 가고 책을 들고 가니까 이게 3개월의 레지던스가 아주 순탄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괴로우면, 우울하면 바느질을 해요. 내가 잘 나온 내 그림을. 참 좋았어요. 그 시절이, 그 3개월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병풍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병풍? 거꾸로 돌아가는. 5분 남았어요. 네, 5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병풍이 하나 나올 건데,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없애는 자름이 아니라 도려내는,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잘라내는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진짜 토지를 주제로 한 절대적 눈물 1인데요.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밋밋하고 좀 싱겁고 숭늉 같고 재미없는 그래 보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저 자신을 버리고 이렇게 뭔가 누구 말 표현대로 기름기가 쫙 빠진, 욕망의 기름기, 집착의 기름기가 다 빠진 선선한 숭늉 같은 그런 드로잉 작업들이에요, 유화로. 근데
이 작업이 큰 계기가 된 거죠. 꼬맨다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저한테 줄 수 있는가,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한 게 이제 그 이전에 강렬한 그 물성이 남아있는 유화와 칼 잘름과 바느질을 잇는 그 연결한 처음 시도가 이번에 그 동쪽의 나무 16 캠퍼스인데요. 이거는 어느 날 이 주제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 어느 대낮인 것 같아요. 한순간 그런 느낌과 이렇게 아이디어라고 하나요? 감정이 확 몰아치더라고요. 내가 분단을 주제를 한 번 더 작업하고 싶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에 칼 상처가 확 나고 그것을 다시 제가 바느질을 꼬매는 그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아이디어 혹은 영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감정의 몰입이 한순간 확 일어났어요. 1년 더 됐어요. 그래서 저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의 약점, 뭐 장점, 이상한 거 다 나오고요. 조용적인 그 진행 과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지금 동쪽의 나무는 제가 무엇을 그릴까, 그리고 어떻게 그릴까에 대한 고민이 잘 뭐라 그러죠? 저 자신이 흡족하게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갈등 없이 절실한 주제를 또 어떻게라는 표현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시간. 네. 이제 전준호 선생님 발표 듣고 전준호 선생님은 예정대로 제 질의를 발표 이후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2월의 어떤 분단 주제의 작가는 아닌 거라고 좀 생각했었어요. 저는 제 작업의 어떤 현상적인 어떤 표피적인 어떤 내용들이 그 한국의 어떤 그 분단의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이슈들이 어떻게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관심은 훨씬 더 좀 다른 쪽에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승현 선생님께서 어떻게 저희 이 둘을 매치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혜련 선생님의 어떤 관점하고는 전혀 반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단의 상황이 전혀 아픔으로 안 와요. 저는 오히려 밋밋해요. 저는 현실적으로 제 삶의 어떤 분단적인 어떤 그 상처나 고통의 어떤 여파가 제 삶에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하게 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상황을 보면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체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까지의 어떤 진척 과정을 한번 추론해 봐요. 그래서 저기 왼쪽에 있는 저 지금 영상 2개가 아마 그런 증거들일 거예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왼쪽 방에 있는 비디오 중에 저 형제상이라는 거는 사실상 분단의 아이콘이 맞아요. 여러분 그 용산에 전쟁기념관 가보시면 그 형제상이라는 큰 두 형제가 얼사부둥켜 안고 있는 그 동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없이 지나쳐 갔을 거예요. 그 상이 뭐냐면 이제 뭐 6.25 때 그 두 형제가 딱히 이념이 어떤 갈등 없이 이제 피난 상황에 자연스럽게 헤어져서 이제 뭐 형은 남한으로 배속되고 이제 동생이 이제 북한군으로 이렇게 배속되었다가 이제 전쟁터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서로 이제 알아보고 이제 감격이 어서 이제 그 부둥켜 안는 장면을 캡처링해서 만들었던 조형물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많이 돼서 많이 회자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젊은 세대들은 저거에 대해서 이제 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아주 흘러가는 어떤 꽃노래처럼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을 거예요, 아마. 뭐 저희들 한 몇 년 전만 해도 설날 되면은 망향중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실향민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지금 이미 이제 뭐 부산, 서울 간 경부선의 어떤 교통 상황이 어떤 체증으로 뒤바뀌었거든요.
늘 이렇게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합니다. 언제나 젊었을 때 정말 자기의 목숨처럼 믿었던 어떤 신념, 이념들이 나이 들면 퇴색하게 되죠.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저 형제의 어떤 두 뜨거운 우정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관심의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 두 형제를 이제 그 동상을 360도 촬영해서 3D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어요. 그 부둥켜 안고 있는 형제를 이제 떼어내서 마치 그 광활한 곳에서 요한 스트라우스 왈츠에서 우아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이제 부둥켜 안아야 될 대상을 찾고 있고 각자의 어떤 그 영역에 있어서 절대 이제 부둥켜 안을 수 없는 어떤 상황 그리고 그것들이 마치 이제 지나간 아주 구식 장난감처럼 보이는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소비되는 어떤 이 상황들 이런 것들을 그려보고 싶었었어요. 저 옆에 집회 시리즈 중에 북한 돈 50원짜리를 가지고 제가 만든 영상이 있어요. 웰컴이라는 작업인데 저것도 아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제가 저 돈을 제가 파리 암시장에서 샀었어요. 저 당시 저 돈을 구입할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인민폐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합법적으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의 암시장에 갔더니 저걸 팔더라고요. 이제 북한 돈을. 그래서 제가 한국 유로하고 바꿔가지고 당시에는 루블이었죠. 그래서 그걸 바꿔서 이제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저 돈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보통 집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회 만들 때 어떤 이미지를 쓸까? 그죠? 그리고 인물을 쓰면 누구를 쓸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철학적 이념을 담을까에 대해서 무지고심하고 꽤 많은 리서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제가 50분짜리 대회 집회를 딱 보니까 뭐 인물도 없고 텅 빈 어떤 아주 초라한 어떤 풍경이 있어요. 근데 저 풍경을 제가 나중에 조사해서 알아보니까 저기서 뭐 김일성이 저기 서서 이제 저 멀리 보이는 어떤 백두대간을 바라보면서 이제 공화국의 인민들을 어떻게 영도할까를 고민했던 성지 같은 곳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냈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금 분단의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정치적 이념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정서적으로 갈등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는 오히려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나. 우리가 마치 힘든 일 같은 것들을 연변이라든지 조선족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하고 계급 사이가 우리가 사실상 굉장히 이렇게 민주주의식으로 우리는 이퀄리티를 지향하지만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아마 저는 독일 상황을 모르겠지만 김혜련 선생님 잘 아시라고 생각해요. 오시스하고 베시스 사이죠. 이제 동독과 서독 간의 갈등에서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천하게 무시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 영도자가 이끌었던 저 백두대간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군용 수송기 헬기들이 이제 웰컴 투 코리아라는 어떤 그 글을 마치 헐리우드 플라닛처럼 관광지처럼 이제 저기다가 옮기고 있는 와중에 실수로 스펠 2개가 바뀌고 그 스펠링을 이제 바로 잡으려다가 충돌해서 떨어져서 저 백두대간이 몽땅 홀랑 다 타버리는 어떤 상황.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포함되고 우스운 것인가를 한번 슬쩍 비꼬고 싶었었어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저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적인 현상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한국적인 어떤 상황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분단의 어떤 그 점철된 어떤 그 냉전의 어떤 잔재들을 제가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훨씬 좀 더 인간이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그리고 현실과 괴리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관심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질문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 선생님 작품이나 아니면 전민호 선생님 작품이나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전준호 작가님께서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도 이런 전시해도 끝나지 않은 전쟁 60년 이런 전시해도 그 아픔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영화를 봐도 그냥 영화만 보이지 그 사람들의 아픔을 제가 그냥 자고려놓으면 다 까먹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되게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 작품 보면서도 장난감이잖아요. 그래서 장난감, 사람들도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장난감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런 이 작가님들께서 작품 하시는 거 보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도 전쟁에 대해서 다룰 때 좀 더 다룰 수 있는데, 저희 세대는 아예 정말 그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거든요. 진짜 장난감처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지금 저희 세대는 부족한 게 없는 세대잖아요. 근데 이런 전시를 한다고 해서 이 전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저 나이가 그다지 많진 않아요. 나이 차이 나진 않아요. 세대가 다르진 않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을 경험해본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나 매체나 그리고 이제 간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분단 상황을 받아들이죠. 근데 제 자랄 때만 해도 이제 주위에서 이제 환경에서 이제 강압적인 주입이 있죠. 너는 아파해야 된다. 너는 전후 세대의 자식으로서 이 한국의 어떤 그 분단된 상황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돌파를 해서 그 민족의 어떤 수군의 통일에 대한 역군으로서 자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랐죠. 그러면서도 사실상 굉장히 내가 나는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뭐 이런 있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어떤 그 내가 더 이상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뭐 잘 모르겠다에 대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한 번 더 이렇게 객관적인 상황으로서 이런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에서 보여지는 어떤 분단의 상황, 특히 2.6월에 여러 가지 회자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훨씬 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세대들, 우리보다 훨씬 이제 그 정전 세대들, 그러니까 야 요즘 젊은 애들은 말이야 이런 것들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굉장히 무책임하고 막 이렇게 뭐 자기만의 어떤 개인주의 삶에 빠지지 않나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좀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동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삶의 의미라든지 그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상황들이 마치 올드 옛날 99닥다리 같은 장난감처럼 보이고 그것들이 이제 해마다 회자되고 이용되고 매체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또 잊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왜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함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작품을 보고 저는 분단의 아픔이 느껴져요. 그게 아이러니죠. 저기서 저는 붉은색이 보이고요. 이데올로기의 잔재가 느껴지고 웰컴이라고 글자를 갖다가 나르고 있지만 저게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결국은 다시 그 뻘건 속살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어떤 의도로 저 작업을 했든지 간에 저희 세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럼 지금 그 질문하신 분 세대에서 저건 어떻게 읽히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 형제의 상이 먼저 보이기보다는 저 밑에 판이 먼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한 1,000원 주면은 이만한 상자에 장난감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밑에 다 판이 붙어 있고요. 그걸 그냥 떼어내서 가지고 노는 그런 게 떠오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장난감처럼 보였는데 그 싸구려 장난감 플라스틱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한 번 놀다 버리는 그냥 그런 걸로 보여서 제가 처음에 느낀 거는 전쟁을 장난감화 시켜서
저는 전쟁이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분께서도 그런 걸 표현하셨나 보다. 그냥 전쟁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그런 아픔들은 제가 볼 때는 장난감인 것처럼 또 작가님 보실 때도 장난감 같고 공감할 수 없고 그런 거 표현하셨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음악도 되게 신나고 전쟁하고는 어울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음악도 공감할 수 어울리지 않는 음악으로 표현하지 생각했어요.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 바느질 한 거 보고 생각한 건데요. 여기 글에 보니까 이 글을 직접 쓰신 건 아니지만 이게 상처가腹부에 깊게 패여 있고 그 작가분께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가면서 봉합해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상처를 봉합한다라고 하기에는 그 바느질 간격이 너무 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아. 중요한 지적이에요. 근데 수술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예리하고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봉합해주고 있다는 거는 기획자 측의 좋은 아주 긍정적인 해석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엉성하게 그리고 되게 못한 바느질이잖아요. 저거는 진짜 완전 띠짝 맞는 거예요. 초보자도 저렇게 못할 수는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거는 구리 철이에요. 실도 아니고. 그거는 아무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깊게 패여서 끔찍한 풍경이 그걸 어떻게 멀리서 보면 뭐 색깔이 어떤 분이 제가 검은검은 그리다가 색깔이 화려해졌네, 멋져졌네 이러셔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고 이거 뭐야? 그런 그 반전 제가 어떻게 꼭 의도한 거라기보다 그런 것이 사실 표현의 주제예요. 그냥 예쁘네, 울릉도 괜찮은데 하고 가봤더니 뭐가 불편하게 푹 패여 있다든지 이런데 이것이 너무 노골적이면 그것도 싫고 저는 풍경 속에 슬쩍 묻혀있는 근데 이렇게 불편하게 드러난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이 여기 있는데 하고 보는데 어디쯤일까요? 눈에 가장 아름다운 부위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국이 있을 때 섬찟한 느낌? 오늘도 여전히 같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쟁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나, 밋밋하다. 그렇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어떤 중상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그냥 짧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은 과거에 전쟁이나 한국전쟁의 지정학적인 위치나 통일이나 이런 문제를 많이 거론했던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념적이거나 진보적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학적인 행위에서 나를 거리를 주기 위해서 나는 전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선생님 작품에는 전쟁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이제 꼭 전쟁이 여러 리얼리즘, 본인이 말하는 여러 가지 현실을 그대로 스니컬하게 보는 리얼리즘 중에 한 파트고 나는 어떤 작가보다도 그걸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아픔을 못 느낀다 할지라도 굉장히 현상을 잘 드러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리얼리즘을 굉장히 잘 보여준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변 말로서는 나는 전쟁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부는 훨씬 휴먼hum으로 보편성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옛날에 무슨 민중미술이랄지 아니면 인형미술이랄지 지나치게 선동적인 미술 이런 것들부터 자신을 좀 거리두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전쟁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게 약간 이제 자기 금기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전쟁은 언제나 이데올로기적인데 선생님의 그 태도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굉장히 이데올로기를 보이는 게 돼요. 그래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전술적인 사람은 아닌데요. 아니 저는 나는 전술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요. 사실 저는 전쟁에 관심 있는 게보다는 오히려 갈등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작업이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화해하지 못하고 그 소통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어떤 전쟁의 고리와 맞물려서 보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저는 더 갈등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든 지역과 지역, 문화와 환경 이런 데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 갈등은 이면에는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겠죠. 왜 다른 사람은 생각이 이렇게 우린 다를까? 우리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를 이렇게 총구리를 거려야 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중동의 어떤 상황들은 중동 사람들한테는 정말 생명과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9시 뉴스라든지 이렇게 멀리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본 중동 상황 정말 웃기거든요. 단지 몇 개의 어떤 센텐스 그리고 텍스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참혹하게 어떤 살육의 현장이 벌어지고 그게 세대와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폭탄을 내 몸에 감고 뛰어들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 이게 한 발짝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참 이해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 어떤 이유보다도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첨예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어떤 그 현상들로 묶여져서 보이지 않나라고 하셨지만 전 사실상 사람의 어떤 갈등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한국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론이나 연구 역시 선생님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념이냐 아니면은 무슨 뭐 전쟁의 과정을 어떻게 하루하루 긴박할지 그런 거 있죠. 요즘은 결국은 그 지역사회, 그 가문 그런 사람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전쟁하고 맞물려서 기극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점에서 선생님의 작업은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 전쟁에 대한 그런 관심의 첨단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질문하신 분과 똑같은 작품을 전혀 다르게 읽은 것처럼 전준호 선생님이 본인이 의식적으로 했건 하지 않았건 동시대의 여기 관객분과 전준호 선생님 세대가 느끼고 있는 전쟁에 대한 느낌? 그런 것들이 뿌리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아닐까, 전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런 면에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저 웰컴이라고 하는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 작품을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봤거든요. 근데 저것처럼 한국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게 있을까? 저 신나는 왈츠 음악에 부둥켜 안고 있던 그 형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고 있던 채에서 이렇게 뜯겨져서 누군가의 장단에 맞춰서 그 아름다운 이렇게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데 60년대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만날 것 같지도 않은 채로. 그러니까 저거대로 장난감처럼 계속 돌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희화화된 그 환경 자체가 사실은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결국 주어진 여건에 대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그 현실에 대한 반영으로서의 작품, 큰 차이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슬라이드에서 그 독일 휴양지에서 보셨던 그런 장면은 사다리처럼 이렇게 하시는 그 슬라이드랑 비교를 해서 여기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바느질로 이렇게 부각한 것처럼 듬성듬성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물론 되게 깊은 상처를 부각한 바느질 같기도 하지만 그 듬성듬성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사다리 같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금은 미달의 길에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는 지향해야 될 어떤 하나의 대학 또 통하기 위한 플래시라이터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건지. 이럴 때는 대답하기가 쑥스러울 만큼 좋죠.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그 일단 공간에 대한 저 캔버스 16개가 동일한 그 수직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6개 캔버스를 어떤 공간에 맞춰서 어떤 주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 이성적인 거예요. 관념이 있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그 안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사실 반 이상은 혹은 저는 정글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듯이 어떻게 이것이 풀어져 나가야 될 것인지 미리 계획이 있는 스타일의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감성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때그때 제 느낌에 이렇게 충실한, 그래서 저 작품을 하기 시작해서 끝에까지 사실은 울릉도를 3번을 갔잖아요. 그게 그렇게, 왜냐면 내 감정이 어느 단계에서 고갈됐다 그러면 붓을 멈추고 다시 기어이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진실로 이렇게 뭐 우리 아까 김정은 선생님이 지적하신 거, 전준호 작가님의 그 어떤 전쟁에 대한 태도, 저는 다 이것도 굉장히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 전 세대가 너무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는 당황스러운 게 이런 분단을 주제로 하면요, 어떤 스타일의 그 단체에서 저를 막 초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란 게 뭐 세계 뭐 UN 평화유지군 뭐 사령관님이 연설하고 막 그런,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하면 제가 제 의도와 전혀 빗나가게 이용될 수 있겠다라는 경계심 딱 쓰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얘기가 좀 길어지긴 빨리 본론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더 이상 이념의 대립이나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한마는 민족이고 우리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저 안에도 있더라고요. 작가로서. 굉장히 사대주의 반대말인지 이꼴인지 패배주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뭐 분단을 더 이상 극복할 수 없을 거고 항상 시달려왔고 우리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할 거야. 남에게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 미술인으로서 이런 게 되게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단의 주제로 16작품을 쭉 풍경을 하면서 마지막에요. 저 과정에서 마지막 작품이 뭐가 나올지 전 정말 몰랐어요. 몰라요. 그냥 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거의 끝쯤에 더 이상 이런 후회하고 한스럽고 우리는 왜 이래, 살려줘,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스스로에게 너무나 지겨웠어요. 그만 슬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한테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정말 딱 작업을 하면서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꼬매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떠오르는 게 이 어려움을 제가 좀 저 자신의 개인의 어려움과 분리된 어려움이 아니에요, 작가로서. 근데 이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생각의 전환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비애를 도약시키고 비약하고 날아가고 싶은 꿈을 확 꾸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독도 보면 그 민족주의 갈등, 그것의 여파로 분단이 여태까지 있고 다 좋은데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이 바느질을 자르고 꼬매는 내가, 그것이 구름다리처럼 정말 우리 이렇게 이데아라는 말 너무 고마워요. 제 자신 속에 이데아를 찾고 싶었어요. 분단을 보는. 저는 한 한국인의 한 사람이지만 저는 보편적인 인간이기도 하잖아요. 되게 개인적이고, 저는 이 슬픔이 일시적인 것이기를 바라고 구름다리로 정말 건너가고 싶은 그런 꿈을, 적어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제 그림으로라도 꿀 수 있다면 그 재미로 사실 작업하거든요, 저는. 그게 행복이고요. 그래서 순간 칼질을 2번 해서 이렇게 듬성듬성하면 사다리가 되고, 맨 처음 그 하늘 사다리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때 너무 부러웠고 제 마음에 사로잡혔었거든요. 그 광경이. 고통을 극복하는 사다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민망하죠. 고맙고.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리얼리즘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여러 가지 시니컬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작가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작가님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본인의 생각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곳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혜연 작가님도 사실 저도
아까 또 독일의 그 하늘사나이도 말씀 주셔서 그냥 말씀 안 듣고 봤을 때랑 또 다르게 어떤 희망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도 보여지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차원에서 작가님은 이번 한국 작품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작가님을 잘 표현해주는 원대나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시면 어떤 비평해주신 분이 말씀 주셨던 원대도 좋고요.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워드요? 네. 키워드를 꼭 정하라고 하면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나 관심은 질문자인 것 같아요. 질문자. 예술가는 뭐냐? 많은 질문 받았습니다, 제가. 또 뭐 예술가로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 시대에. 저는 예술이 뭘까를 참 고민 많이 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예술이 참 우리 삶에 던지는 어떤 질문이고,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이렇게 돌려주는 질문자가 아닐까. 우리가 바로 살고 있나? 우리가 바로 살고자 하는 바른 삶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 시대의 의미를 한번 읽혀보고 환기시키는 어떤 질문자가 아니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모든 작가들이 그 부분이 때문에 매년 아니면 매 순간 작업 때마다 시달리겠죠. 저는 특히 지난 겨울인가요? 저 작업을 하기 직전에 그 질문 때문에 너무 시달렸어요. 좀 강박관념 같은 혹은 편집증? 작가들이 좀 그런 거 있는데 전 되게 심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 저를 괴롭히고 주변 사람을 너무 괴롭히고, 그럴 땐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서로 안 좋으니까. 그런데 저 작업을 하기 직전에 제가 무척 더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심정은 1년 이제 좀 더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을 또 앞으로 다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데 저는 바다를 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힘들게 한 산을 올라서 바다를 본 것 같은 어떤 개인적인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작가를 발견자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저 자신이 뭔가를 발견해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칼질도 아까 이승현은 되게 직접 질문하셨지만 저는 선긋기보다 더 격렬하고 잔인한 행위가 칼긋기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백지에다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종이 연필 하나 주고 선을 그어보세요 하면 다 다른 선이 나오고, 선이 그어지는 순간 공간은 갈라져요. 그러니까 없던 세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공간도 마찬가지고 행위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병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하여튼 일단 정상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저 자신뿐만 아니라 인식을 바꾸게 되잖아요. 발견하게 되잖아요. 선이 그어진 순간과 저는 다르거든요. 이후가 달라지는.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에 시달리는 사람이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공감해주면 다행이고, 공감 못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 작가의 소원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는 발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신기한 게요. 이 두 분이 작품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인 것 같은 게, 제가 두 분 작업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준호 선생님 작품을 볼 때마다 이 양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저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위티하고 가벼운 것 같지만 계속 막 질문을 던져 이렇게 당신 생각은 뭐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 자꾸 말을 거는 거죠. 반면에 김혜련 선생님은 거기서 저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 어떤 지점에 사고가 머물고 있구나, 어디까지 갔구나라는 게 작품에서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막 아파하고 정말 고민했던 지점들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훌륭한 작가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픈가요?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첫 번째요. 소통, 그러니까 보통 그 작품이 뭐냐라고 한다면 뭐 소통의 매개체라고 아주 금방 1초도 안 되는 수식어가 딱 붙죠, 그죠? 등식으로.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떤 소통을 원하나에 살짝 들여다보면 그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해져요. 특히 예술가들의 작품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소통을 하고 있나는 실체는 없어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우리가 대중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단체는 안개 속에 있어요. 그 어떤 쪽도 한 번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 추상적인 어떤 모호한 대상을 두고 소통을 꾀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또 말이 될 때가 있어요. 작가가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장에 걸어놓죠. 그거는 1차원적인 소통을 바라는 적극적 구애예요.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작업실에서 그냥 놔두고 혼자 즐기면 돼요. 근데 작업을 해서 전시장에 갖다 놓고 그 설치도 하고 조명도 맞추고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기다리죠. 어떤 사람들이 올지는 전혀 예상을 못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와요. 와서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고 있구나, 혹은 그 작품을 통해서 자기를 거울처럼 비춰보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담아내서 그것을 가져가죠. 그죠? 아주 이상한 소통 관계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품할 때 그런 질문을 받아요. 어떤 소통을 원하느냐? 소통을 하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소통을 뭐 다른 사람 몰라도 좋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라고 소통을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느냐라고 묻는데, 사실 저는 그 모든 두 가지 조건에서 떨어져 있어요. 제가 작업을 해서 전시장에서 혹은 그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작품을 소개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저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도 되고, 그리고 거기서 놀고 가도 되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담아서 가져가도 되고 아니도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거기서 제가 소통을 원한다,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어떤 공식은 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소통의 구애를 한 상황이거든요. 전시장을 통해서. 그죠? 그 나머지 부분은 글쎄요, 내버려 두는 거죠. 존 레논이 이야기했듯이. 시간이 얼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두 분이 굉장히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또 한 분은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시면 그렇지만 좀 이성적으로 많이 작업을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이렇게 감성적인 쪽으로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그런 작업 성향이 다른 그런 조화가 또 오히려 또 재밌게 보이는데요. 저도 이제 제가 30년대 4학년 교육과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뭔가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작업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 과정상에서 되게 고민이 많은데, 근데 선생님 두 분이 너무 이렇게 다른 성향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나 힘든 부분이, 이렇게 다른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막히고 힘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힘들어질 때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가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또 김혜령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좀 감성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은 또 자기 스스로 많이 힘들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해 가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글쎄요, 그 이성과 감성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는 왜 교과서도 배우잖아요.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의 어떤 경계. 근데 사실상 제가 오늘 김혜련 선생님하고 이야기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그 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작업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하고 좀 다른 그 관심과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아마 그런 걸 받으셨겠죠. 그게 제가 이성을 베이스로 두고 어떤 객관적 논리나 그 추론, 그리고 그 이론을, 그리고 텍스트를 위주로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이성적이다 감성적이다 따질 수는 없는 것 같구나 하고 하지만 작업에 대한 어떤 태도나 그 첫걸음이 좀 다르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작품을 할 때 막힌다.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왜 그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내버려둬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아주 이렇게 묵혀놨다가 다시 들춰보든지 하죠. 뭐 제가 그 최근 들어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강의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그 도대체 어떻게 작업의 소재를 선택을 하나, 그리고 어떻게 작품을 할 생각을 하냐, 저런 걸 생각해서 작업을 할 생각을 하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 작가라는 어떤 종이 그 보통 사람들이라고는 보통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상황 그리고 이 생긴 사건들을 통해서 좀 더 유심히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보다 시간을 더 할애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때문에 그걸 잘 못 봐요. 그죠? 근데 다행히 그 저는 딱히 직업이 없고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작가는 도대체 정말 영민하고 뭐 우리랑 다르고 다른 시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히고 벽에 부딪히고 빠져나오기 힘들 때 있죠. 그럴 땐 저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덮어 놓습니다. 또 한두 마디로 해결될 대답도 아니고 실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뭘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힐 때 아니면 아이디어 얻는 건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셨고 막힐 때를 얘기하면 되나요? 막힐 때요? 그러니까 저는 작업 과정과 과정 사이에서의 징검다리처럼 그 사이에서는 괴로워하고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감정이 많이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일상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이 여성인 분이 많으니까 공감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애가 둘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남편은 뭐 아침에 나가고 그 틀에 박힌 생활 있잖아요. 그거를 한국 들어와서 한 몇 년 하니까 어느 날 진짜 내 팔뚝에 있는 모든 감수성이 다 고갈되더라고요. 일상에 있으니까 뻔한 일을 매일 반복하지.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든지 일상이라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래갖고 무슨 힘으로 그림을 그리지? 그때 정말 그림을 1년에 한 점도 못 그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가 되려나 뭐. 근데 제가 보통 사람은 거기에 뭐라 그럴까 매몰되거나 포기하거나 어떤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을 건데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내 감정이 다 고갈돼 버린 것을. 나 자신을 그 위치에 두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단계 사이사이에는 많이 힘들지만 일단 작업을 하면은 저는 막히진 않아요. 그만큼 몰입하고 즐기고 그 안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그것이 끝나면 고갈돼 버리죠. 오히려 막 온몸이 고갈되거나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옆에 사람을 괴롭히고 하여튼 뭔가 저를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요. 저는 감정을 소진하는 형인데 하는 사이에서는 갈등이 없어요. 오히려 새로 시작할 때까지가 좀 힘들죠. 조금 다른 형이죠.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질문은 여기까지 지기로 하고요. 사실 황금 DNA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전 시간 끝나면 거의 2년이거든요. 갈수록 지난 작가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지만 오늘 작가 통을 하면서 참 훌륭한 작가분들이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두 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 다 뭐 세계적인 작가분이신데 요즘 특히나 이제 전준호 선생님 뭐 전 세계를 이렇게 누비고 다니시니까 한국 미술 이제 좀 세계화시키고 한국 미술이 로컬에서만 놀지 않고 정말 세계적인 미술을 거듭나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후배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기 안 계시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청해 듣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신 저기 전영석 교수님 총평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제가 한국 미술을 대변하고 뭐 대표하는 주자 전혀 아닙니다. 우선 저한테 부담스러워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 미술이 로컬적 상황에 벗어나 세계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본 내용들은 우린 너무 다른 데서 이유와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거든요. 얼마 전에는 뭐 베니스 비엔날레에 몇 년 동안 한국 작가들이 본전시에 참여 못했다를 가지고 탄식을 하고 통탄을 하는데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천짝의 어떤 취향의 문제거든요. 테이스트의 문제고 누가 됐냐. 그게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그 나라 미술이 어떤 저열에서 혹은 많은 부분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작품이 어떤 뒤처져서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특히 관료주의의 어떤 시선으로 보는 부분들이 그런 평가에서 막 누락된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우리 어떤 열등적인 의식을 드러내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는 그 방법들이 저는 오히려 더 독이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현대미술이 철저하게 어떤 관계망성이 있다. 뭐 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큐레이터하고는 뭐 친하다. 그죠? 그리고 뭐 누구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이뻐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그 사람이 하는 훌륭한 전시에 뭐 참여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관계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작가들이 작업 세계의 외적인 와인잔을 들고 파티를 정을 누비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보이죠.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할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분단 국가니까 이런 이슈를 다루고 하는 작업에 관심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해보지 뭐. 라는 어떤 이런 식의 저는 그런 방법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자기 오점을 남기고 잘못된 행보를 걷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작업이 좋으면 좋은 작업을 하면 그 평가는 언제든지 늘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회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좋은 작업을 하느냐.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좋은 작업이 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제가 추상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당신 작업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람들한테 어떤 물음을 주고 어떤 울림을 주나 이 삶에서 과연 그 의미의 깊이라든지 넓이가 얼마만일까? 그것이 만약에 참 넓고 사람들한테 울림을 준다면 그건 좋은 작업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그 바탕에는 내가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내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매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선행돼야 되겠죠. 우리가 한국미술 세계화라는 커다란 주제를 모두 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중인데, 근데 사실 코리안 아이덴티티라는 내셔널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한국 작가라는 이름을 갖고서는 전체적인 범주를 그렇게 잡고 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나름의 회의가 있는 것이 해외에 나가서 가장 초보적인 전시가 예를 들어서 중국 작가전, 한국 작가전, 뭐 독일 작가전, 뭐 이란 작가전 이런 거 할 때는 또 저런 거 하나?
하는 상당히 이렇게 진부하고 클리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이제는 그런 걸 탈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국가 정체성을 갖고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는 중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아이러니를 하죠. 한국이 세계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이 한국성이라는 국가의 그 정체성을 꼭 걸고 들어가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면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 가서도 그런 세미나를 제가 주도를 하고 이제 한국 현대미술의 어떤 코리안미술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개인성으로 가서 개인의 작업에서 가장 체험적인 그 개인이 느끼는 것이 한국 문화에 어차피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때에 그게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고 진정성이 있으면 세계적으로 봐서 한국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저는 굉장히 소위 한국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펑페이션 나가서 한국적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그 개인의 체험에 충실하고 그게 진정하게 우러나오는 것 같아서 굳이 한국 작가라는 의식 없이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한국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전이라는 게 아까 작가에 대한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제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두 작가분의 작품으로 이제는 정말 작품 앞에다가 보시고 아까 전에 작가분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분 설명으로 바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련 작가님 설명 먼저 드릴게요. 먼저 제가 동쪽의 나무 16캔버스 라고 이름 붙였는데 준비 과정에서 이게 16점의 작품이 아니라 단 하나의 작품임을 되게 강조시켰어요. 1년의 대하 소설처럼 장면이 16개이지만 이것이 이 공간에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시 공간을 맞춰서 그러니까 이 전시 공간을 먼저 염두에 두고 분단을 주제로 했을 때 어떤 작품을 해야 될까를 구상을 해서 수직 방향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그 병풍이나 가옥이나 사찰에 보면은 이런 포매트가 있잖아요. 문을 나눠도 그렇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동양적인 그 포맷, 이 규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동양적인 규격을 16번 반복하면서 다소 진지한 이 주제를 공감할 수 있게 먼저 그 캔버스 크기를 고민을 많이 해서 주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인 것이 반복될 때 그러니까 장엄하기도 하고 이게 일상의 에피소드는 아니잖아요. 분단이라는 것이 장엄하고 진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규격이다, 이 형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16개를 먼저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한 번 가기도 힘든 울릉도를 3번을 열심히 갔어요. 그리고 독도까지 갔는데 왜냐하면 저의 작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감정에 충실하고 저의 감수성 나쁘게 말하면 충동적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러나는 느낌, 특히 색깔이나 이런 그 유화물감을 다룰 때요 감정에 몰입하지 않으면 저의 경우에는 좋은 작품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직접적이고 몰입해야 되는 상황을 갖기 위해서
이제 간 거죠. 애초에 10분이니까 빨리 해야 되죠. 이 처음 보신 이 세 개의 작품은 실은 그러나 울릉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제주도를 간 거예요. 전시 때문에. 갔다가 그 12월에 그 휴가 전시 오픈 참가 겸 이렇게 며칠 휴가를 가졌는데 제주도를 주제로 전시도 많이 하고 작품도 많이 했지만 어느 순간 한겨울에 찾아간 제주도 그 관광객들이 오름에 그 올레길 유명하잖아요. 그게 오름에도 있고 그래서 산책을 하는데 그 오름이 불행하게도 다랑시 오름이었어요. 그게 용오름 옆에 있는 건데 그 4.3 항쟁 때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 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래서 좀 씁쓸한 마음에 그 오름을 산책했는데 그때 오름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스케치 대신 사진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집이 아니라 작업실에 와서 작업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더 이상 아름답고 기쁜 마음으로 풍광을 볼 수 없는 그런 약간 우울하잖아요. 막 심하게 말하면 핏빛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오름을 3개를 그렸는데 이 주제가 분단이잖아요. 제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분단의 징후가 아름다운 풍광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가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통증을 느낀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오름 3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를 갔어요. 왜냐면 뭔가 요즘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제주도가 그렇게 붐인데 저 자신이 어느 순간에 제주도를 더 이상 편하게 관광객처럼 즐길 수가 없는 그 시점에서 저는 그냥 정말 어떤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없는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동해 바다로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런 곳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울릉도 옛날에 20몇 년 전에 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기억이 나서 아주 힘들게 이제 겨울 내내 배가 안 뜨니까 기다렸다가 봄이 되자마자 배가 뜨자마자 울릉도를 갔어요. 울릉도를 도착했는데 아주 힘들게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간절하게 뭔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서 그런지 배에서 눈을 딱 떠서 독도가 푸른 동해 바닷물에 딱 솟아있는 걸 보니까 제주도의 바다라고 또 틀려요. 그냥 푸른 그 느낌이 막 제 온몸을 막 이렇게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좀 성격도 까다롭고 예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 진심이에요. 이렇게 푸른 바다에 뭔가 돌산 2개가 뚝 올라와 있는데 그 기상이라고 그럴까? 돌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점에서는. 그래서 이거 자존심 상해서 절대 뺏기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독도를 바라보는 그 푸른 느낌? 그 싱그러운 느낌, 깊은 바다.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초봄에 가는 울릉도의 그 초봄에 그 꽃망울이 터지는 그런 느낌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어서 동쪽의 섬 1, 2를 부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동쪽의 나무의 주인공이에요. 이 3명이. 제가 그렇게 힘들게 울릉도를 갔긴 갔지만 그게 3월 초인데도 겨울 내내 쌓인 눈이 녹지 않아가지고요. 거의 정말 이만큼 있어요. 원래 울릉도가 강설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행봉을 기어이 올라가야 되겠다는데 되게 위험하다고 다 말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기어이 원래 무모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기어이 갔어요. 근데 그 청행봉 꼭대기에 울릉도가 원시림이어가지고 그렇게 안개가 끼고 좀 신비로운 느낌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눈 쌓인 길을 한 4시간, 5시간 힘들게 올라가서 청행봉 꼭대기에서 그 동해 깊은 바람을 맞으면서 딱 서 있는 겨울나무들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얘네들을 보려고 이렇게 왔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작가는 무의식을 쫓는다 그러나요? 여러분은 제가 되게 참 할 일 없고 허무맹랑한 허무념사랑으로 보이겠지만 저는 이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울릉도를 그 다음 2번 더 갔어요. 이 작품에 대한 저의 감수성을 에너지를 채워넣기 위해서 그 푸른 동해 바다를 보고 와야지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애정을 그리고 풍경을 완성했는데
그것을 다시 제가 망가뜨려야 되잖아요. 용감하게 딱 집중해서 직감에 의해서 장소를 정해서 탁 잘라요. 그럼 배가 움찔하고 괴로워요, 사실. 이게 계산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위치를 정해서 그 다음에 제가 한 땀 한 땀 뭐 철사로 메우기도 하고 동철로 혹은 무명실 두꺼운 걸로 이렇게 꼬매기도 하는데 그것이 풍경이 풍경다울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고도 더 이상 내가 만약 기뻐할 수 없는 그 사람이라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물질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풍경의 조건, 아름다운 그림을 어떤 이렇게 해치지 않는 한 그 해침으로 하여 그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한탄하거나 막 푸념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뛰어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 그러면 상처가 두 줄이 되고 내가 쭉 여러 번 바느질 해보니까 이제 감이 잡힌 거죠. 이쯤에 오면은 상처가 두 줄이 되고 선이 듬성듬성해지면 구름다리처럼 사다리처럼 뛰어넘는 어떤 그 비상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고 여기서는 이 작품 두 개를 하늘사다리 1, 2라고 붙였어요. 독일에서의 그 대서양을 바라본 모래 언덕의 나무 그 기대에 위에 하늘사다리였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면서 오버랩 되면서 제가 독도를 저 앞에서는 불투명하게 메꿨다면 여기서는 거의 뒷면에 하늘이 보이게 투명한 독도를 그렸잖아요. 그 윤곽선으로만. 그것이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이 고통, 독도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 혹은 우리 국가, 민족이 갖고 있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고통을 포함해서 이것을 뛰어넘고 싶었어요.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어지게 됐어요. 이 두 개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터무니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것을 표현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직업을 좋아해요. 화가 나는 직업을. 근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또 작가와의 대화 때 못 들으셨던 분들은 질문도 들으시면 좋겠지만 일단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하시고요. 저희 옆에 전준호 작가님 작품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곧 이어서 바로 전준호 작가님 작품 설명드릴게요. 제 뒤에 보이는 이 3D 애니메이션이죠. 영상으로. 이 영상에 등장하는 그 작품의 어떤 소재는 여러분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보시면 그 형제상이라는 큰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국군인 형과 인민군인 동생이 이렇게 부둥켜 안은 그 상을 있는데 제가 그걸 떼어놨어요. 그래서 300m 촬영을 해서 정확하게 그 동상을 그 해석을 해가지고 형과 동생을 서로 부둥켜 안은 자세를 그대로 떼어놔서 서로 그 요한스트라우스 왈츠북에서 춤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결코 부둥켜 안을 수 없는,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을 대상을 찾아서 헤매는 이런 아주 그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대변하는 어떤 그 현상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관객들을 보면 아주 즐겁게 춤추는 인형들, 아주 장난감들 같이 보이는 거지만 사실상 보면은 조금 더 깊이 자세히 보면 서로를 부둥켜는 대상을 찾고 있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그려냈어요. 저 두 형제는 그 딱히 어떤 그 정치적인 이념이 있어서 남과 북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피난길에 그 헤어졌다가 형은 자연스럽게 남한군으로 배척되고 동생은 그 북한군으로 배척됐다가 어떤 치열한 전투에서 서로 알아보고 이렇게 얼싸부둥켜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 이야기는 그 한국전의 어떤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상징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태극기 휘날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라마나 그 소설로 많이 쓰였던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진부한 이야기로 치부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이제 저 형제의 상이 주는 어떤 그 의미라든지 그 표피적인 어떤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잘 두지 않으려고 해요. 이미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퇴색되어 버린 어떤 그 냉전의 이념들 이런 것들이
마치 그 서랍 속에 캐캐묵은 어떤 오래된 장난감,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대변되고 있는 대변돼서 저렇게 춤추는 형제처럼 보이게 만든 게 이 형제상이라는 제 작업입니다. 그리고 저쪽 보시면 지금 북한 돈 50원 지폐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 돈을 처음 이렇게 구입해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보통 지폐가 주는 어떤 화려한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그 드러나 있는 어떤 미려한 어떤 장식이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황량한 어떤 느낌이 주죠. 제가 봤을 때 처음 받았을 때 접했을 때 북한 돈 보시면은 굉장히 멜랑콜릭한 분위기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텅 빈 사람이 하나도 없는 풍경을 만들어냈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니, 저기 저 들판 한가운데가 그 김일성이 서서 이제 공화국의 인민을 어떻게 연구할까를 저 백두산, 멀리 보이는 백두산을 보면서 그 생각해놨던 성지 같은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좀 이렇게 짓궂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리고 퇴색되는 이념 대신 지금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위트 있게 발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생각했었죠. 그래서 군용 헬기들이, 여러분들 LA 가면 헐리우드 파넬 아시죠? 그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산에 붙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웰컴 투 코리아라는 어떤 글자를 옮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실수로 이제 스펠이 바뀌게 되고, 그걸 붙잡으려다 다시 고치려고 하다가 두 대가 추락해서 이제 저 성진,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이 모두 이제 불타서 없어진다는 약간 힐라리어스한 어떤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말하고 싶냐를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때마다 제가 대답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념이라 따르고 신념이라고 믿고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변하고 나서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그 인생을 바쳐서 매진할 만큼 가치가 있었던 일인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한편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들인가를 한번 블랙 유머처럼 만들어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 웰컴 투 코리아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관광 상품 같은 패널이 붙고, 또 그 글자를 하나 못 맞춰가지고 바뀐 상황에서 다시 고치 잡으려고 하다가 정말 중요한 어떤 그 백두산 자락이 모두 불타버린다는 이 어떤 인생 어떤 쓰디쓴 맛을 제가 한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네, 그런 작업입니다. 저는 좀 약간 짓궂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오라고 하고 한 방향을 바라볼 때 다른 방향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 작업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내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나, 그리고 내가 정말 추구하는 건 뭘까를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